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호주에서 호텔에서 일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워킹 비자로 호주로 갔었죠.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어즈록 근처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크라운 플라자라는 호텔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이 도시는 호주 원주민들, 애버리진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호텔의 전반적인 건물 청소와 보안 관리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좀 피곤했지만 나중에는 적응이 되더군요. 그렇게 일을 한 지 좀 됐을 때였습니다. 호텔은 A, B, C, D동 3층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일이 없어서 애버리진들이 침입한 건 없나? 문제는 없나? 체크하려고 호텔 순찰을 돌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시간 때우기 뻘쭘해서 걸어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B동 3층 복도를 순찰하던 중이었죠. 305호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복도인데도 불구하고 305호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시간은 대략 12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점심인데 밥이나 먹지, 씻긴 열심히 씻느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일할 때 방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손님이 언제 체크아웃했는지, 언제 체크인했는지 등의 룸 리스트입니다. 찜찜해서 리스트를 보니 젠장. 일주일 넘게 손님이 없던 방이더군요. 호주 원주민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방에다 똥 싸놓고 튀고, 침대에 오줌 싸고, 방에다 토하고. 그러면 하우스키퍼들만 죽어나죠. 그래서 무전기로 호텔 리셉션에 연락했습니다. 305호, 일주일 동안 빈 방인데 지금 순찰하다가 보니 누가 샤워하고 있어. 아무래도 애버리진들이 들어와서 장난친 것 같아. 리셉션에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시 체크해봐. 그러더니 잠깐, 몇 호라고? 묻더군요. 그때 저는 이미 305호 앞에 있었습니다. 305호, 지금도 소리 들리고 있어. 리셉션에서 들어가 보라고 리스트에 체크인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2, 3분 두들기면 보통은 나올 법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짓말처럼 샤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리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방이 사용된 흔적도 전혀 없었고 혹시 몰라서 침대 시트를 봤습니다. 침대 시트도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더군요. 진짜 확실히 들었는데 뭐지 싶어서 욕실로 갔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많이 무서웠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욕실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샤워는커녕 욕실 바닥에 물기조차 없더군요. 어제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이런 게 한 방에 훅 간다는 건가 싶어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텔 리셉션에 무전을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더라. 리셉션에서 괜찮다. 나중에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 줘. 이러더군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일을 좀 더 하다가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그날 저녁에 호텔 하우스키핑 매니저 누나랑 그 누나 남편과 저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기로 해서 매니저 누나 집으로 갔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떠들다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저 이런 일 있었다. 호텔에 귀신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죠. 그러자 누나가 어디서 겪었냐고 물으시길래 B동 305호 복도 앞에서요. 누나가 말하길 그 방 예전부터 유명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랑 똑같은 일을 겪었답니다. 리셉션에 연락하니 리셉션에서 무덤덤하게 알았다고 하더래요. 그러다 누나가 호텔 하우스키핑 총 매니저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5년 전에 다른 도시에서 온 남자 손님이 샤워기를 틀어놓고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동안은 305호에 손님을 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손님을 받지 않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욕실에서 샤워기 물 소리가 들렸답니다. 처음엔 저처럼 원주민이 침입한 줄 알고 경찰도 부르고 그랬는데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답니다. 호텔 측에서도 손님들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혹시 모르니 1년 동안 손님을 받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 흐르는 소리도 안 나서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나니 또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에도 빈 객실에서 계속 비우고 다시 받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제가 일할 때는 손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호텔 측에서는 그냥 쉬쉬한다고 하더군요. 직접 귀신을 봤다는 직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무서워서 그 복도는 아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본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확실히 들은 건 처음이라 소름이 돋더군요. 이게 제가 처음 겪은 외국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귀신보다 마약하는 양놈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계란 던지기도 하고 저도 열받아서 돌멩이 던졌더니 맥주병이 날아오더군요. 그 후에는 조용히 제 갈 길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동안 가위에 눌렸던 경험.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가위가 일상이었습니다. 야자를 하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컴퓨터로 게임까지 하니 눈이 충혈될 정도였죠. 거기다 커피까지 마시면 그날 밤은 어김없이 가위가 찾아왔습니다. 가위가 귀신이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귀신이 보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숨이 답답하고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 순간 녹색 형상이 펼쳐지더니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오줌 쌀 뻔했죠. 이래서 사람들이 가위에 눌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벽을 보고 돌아 누웠는데 방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베개를 옆에 두고 자면 귀신이 옆에 와서 잠을 자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베개를 두고 잤던 거죠. 등에 한기가 느껴지더니 검은 형체의 사람이 점점 걸어오는 겁니다. 오지마, 제발. 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질끈 감고 절대 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검은 형체가 제 뒤에서 몸을 감싸면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정말 숨이 막히고 엄마를 부르고 싶은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그 느낌은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가위에서 깨어나면 항상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다시 누우면 100이면 100 다시 가위에 눌립니다. 그래서 깨어났을 때는 머리를 흔들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몸을 풀어줘야 가위에 다시 눌리지 않더군요. 또 한 번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시작인가 싶었죠. 그날따라 눈이 떠졌습니다. 허공에 아기 모양을 한 천사의 실루엣이 보이더니 화장실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젠장, 제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잤더군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검은 형체의 귀신이 제 몸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 발가락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조이는 것도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발가락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어났더니 왼쪽 발가락이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없었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가위에 눌리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게 되더군요. 가위에 눌린 순간 자신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아마 눈을 뜨면 귀신이 보이는 이유는 가위에 눌렸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각몽이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몸이 피곤한데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이런 가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몸을 압박하는 순간이 있는데 보통 그때 호흡 곤란이 함께 오곤 하죠. 정말 기분이 더럽습니다. 저도 한동안 가위에 시달려서 불을 켜놓고 자고 낮에 자려고 버티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자도 가위는 걸리더군요.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가위가 더 잘 걸립니다. 창피하지만 엄마나 여자친구에게 나 이상해 보이면 깨워줘라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여자친구가 절 깨웠을 때 하는 말이 너 평소 자는 모습이랑 달라 보였어. 뭔가 죽어있는 사람 같았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깨워준 것도 사실은 꿈이었고 가위였더군요. 가위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말 지독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안의 웃음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사촌형이 겪은 일입니다. 사촌형이 약 1년 전에 이사를 갔지만 워낙 바빠서 찾아갈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내려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촌형은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에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집 구조는 계단식 아파트로 한 라인에 두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네 집에 가서 형수님에게 인사하고 형과 소주 한잔하러 삼겹살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둘 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저는 사촌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이사 오고 나서 뭐 재미난 일 없었어? 사촌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떠올랐는지 이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한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이야기해달라고 했지만 사촌 형은 맨입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술값반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촌 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앞집에 부부와 아이 2명이 살았어. 그 부부와 우리 부부는 나이대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지. 게다가 그 집 아이들이 엄청 귀여웠어. 첫째가 5, 6살 정도 됐고 둘째는 1살 정도였어. 내 형수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집하고 가깝게 지냈어. 종종 만나서 고기도 먹고 첫째 아이가 워낙 우리 집에 많이 놀러와서 더 가깝게 됐지. 그런데 그 첫째 아이가 노끈 같은 걸 목에 감고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 끈이 목에 감길 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지. 부모들이 한눈판 사이에 그 아이가 방 안에서 혼자 그 장난을 하다가 비명소리와 함께 숨을 거뒀어.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했는데 그 부부는 정말 안쓰러웠어. 두 사람 다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 그리고 2~3달 뒤에 그 집은 바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그 아이네 우리 부부만 남게 됐지. 사촌 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 한 잔을 털어넣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신기한 일이야. 다음날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소파에 누워서 이청용 경기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이 새벽에 누가 왔나 싶어서 도어폰으로 현관문을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 미친놈이 장난을 치나 싶어서 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또 도어폰이 울리는 거야. 다시 현관문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현관문 열고 그놈 잡아야겠다 싶어서 도어폰으로 현관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또 벨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그런데 밖엔 아무도 없고 센서 등만 켜져 있더라고. 뭔가 오싹해져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끄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는데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서 허공에 대고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 그러니 조금 잠잠해지더라. 이런 일이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됐어. 하지만 요즘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죽은 첫째 아이가 아닌가 싶어.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촌 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90년대 야밤에 관세청 뒷골목에서 겪은 일. 1998년 가을, 어느 날 심야에 겪었던 이상한 일이 떠오르네요. 당시 저는 역삼동 충영교회 부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오후에 친구 셋과 함께 잠실 고수부지에서 놀다가 압구정 도산공원 부근의 단골 가게에서 초저녁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11시쯤 친구들은 모두 가버리고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뜨면서 저만 가게 주인과 밤늦게까지 마시게 됐죠. 새벽 3시까지 마셨으니 8시간 정도 술을 마신 셈입니다. 하지만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 술이 다 깨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은 안 되니까 차는 가게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려고 큰 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흔하던 빈 택시가 한참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럼 집까지 걸어간다며 집까지 세 블록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참. 도산대로를 건너고 큰 길을 놔두고 골목길로 접어들어 경사진 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갔습니다. 관세청 뒷쯤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웬 아가씨가 20~30m쯤 앞에서 걷고 있더군요. 이 새벽에 젊은 아가씨가 혼자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 적정 거리를 두고 걷다 보니 마치 야밤에 여자를 뒤따라가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가씨는 어깨에 닿지 않는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 베이지색 계열의 무릎길이 치마,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아가씨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은 낮이었다면 상쾌하게 보였겠지만 그날 밤에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더군요. 언덕을 다 올라갈 즈음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다시 앞을 보니 그 아가씨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거죠. 이제 내리막길이었으니 보폭이 큰 제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아가씨를 추월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야 하니까 계속 걸었습니다. 큰 길을 건너 또 다른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YMCA 뒷길 조금 지났을 때 그 아가씨가 또다시 한 20m 정도 거리를 두고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연기처럼 스르륵.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귀신인가? 앞에서 가고 있는 건 아가씨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이며 나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걷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것을 걷는 속도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 골목길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고요. 이대로는 큰 길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잡히지 않고 아미가 호텔 맞은편까지 나왔고 택시가 바로 오더군요.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해서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그 처녀 귀신의 얼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귀신의 시였던 경험. 이 사건은 어젯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저께 운동을 못해서 평소보다 2배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날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죠.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피곤해서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눌렸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라 그날도 몸에 힘을 조금씩 주면서 가위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가위가 쉽게 풀리지 않더군요. 온몸에 힘을 주며 가위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반대편으로 휙 돌아 눕는 겁니다. 그리고 제 침대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뭉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평소에도 자주 귀신을 본 경험이 있어서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귀신아, 가위를 풀어줘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외친 거죠. 그러면 귀신들이 듣더라고요. 하지만 그 귀신은 풀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눌러놓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속 그 귀신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갑자기 그 귀신이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을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제 눈으로는 모든 것이 다 보였지만 제 몸은 제 의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을 나가 자취방 복도로 걸어갔고 복도를 어느 정도 걷는 순간 가위가 풀렸습니다. 그제야 제 의식을 완전히 되찾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6번째 이야기, 친구가 스님이 되었던 사연. 저의 친구는 해병대 출신으로 외모만 보면 정말 멋지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나이는 26살이었고요. 저는 군대에서 그 친구와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 저녁 8시쯤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친구의 말투가 너무 평온하다 못해 인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집 앞에 도착해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어주며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방을 둘러보니 흉측한 부적들이 벽에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친구가 몇 년 전부터 흉가 체험을 자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최근에 흉가 체험을 갔다 온 뒤로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려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PC방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집에 온통 부적을 붙여놨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친구가 도와줄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더군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파졌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지금 당장 같이 여기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절로 향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라 친구가 빙이 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절로 무작정 향한 것이죠. 절로 가는 도중 친구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친구의 말투는 너무 평온하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먹자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지금 당장 먹어야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길목에 있는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 친구가 먹는 칼국수의 양이었습니다. 허겁지겁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또 한 그릇을 주문하더군요. 도대체 몇 그릇을 먹었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값을 한 그릇만 받으시더군요. 친구의 먹는 모습은 평소 그 친구가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불상 앞에서 10여 분 정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한 여스님이 지나가다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스님은 그 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잠깐 들렀던 분이었답니다. 스님은 친구를 보더니 사람의 눈빛이 왜 죽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나 라고 말하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친구가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의 눈이 뒤집히고 방 안에서 뒹구는 모습은 영화나 테마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스님은 팥을 가져와 무작정 친구에게 던지며 이 못된 잡기가 어디서 행패를 부리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도 팥을 던졌습니다. 친구는 팥을 맞고 기절하듯이 발작을 멈추더니 스님에게 잘못했다고 울며불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의식이 끝나고 나서야 친구는 조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친구와의 관계를 물었고 제가 친구라고 하니 지금 처사님은 기가 강해 잡기가 없지만 친구는 영매의 체질이라 기가 잘 뻗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돈을 요구하는 수작이 아닐까 의심했겠지만 친구의 발작을 본 후 바로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했죠. 1시간쯤 지나서 친구의 부모님이 절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50만 원을 건넸지만 스님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모님이 오신 후 저는 홀로 절을 내려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억입니다. 시간이 2년 정도 흘렀고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스님이 되었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독도에는 귀신이 산다. 믿기 힘든 말이지만 독도에서 잠을 자본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모두 수긍하곤 합니다. 독도 주민 김성도 씨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면 물골에서 잠을 자보라고 제안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김성도 씨는 말하길 독도를 개척할 초기에는 물골에서 잠을 잔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남자들의 고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처음에는 귀신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해보면 부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물골로 사람을 보낼 때는 혼자서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반드시 2명 이상일 때만 물골로 보낸다고 김성도 씨는 말합니다. 김성도 씨는 독도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녹음기까지 들고 가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시끄러웠던 귀신 소리들이 녹음기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성도 씨는 20여 년 전 혼불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혼불은 흔히 도깨비불로 불리는데
그 훈부를 혼자 본 것이 아니라 6명이 함께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배는 파도에 밀려 물골 밖으로 떠밀려 올라갔고 날이 어두워지자 일행들은 배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피신했답니다. 동도 쪽에서 파란 불덩어리가 배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울릉도에서 한의료관을 운영하는 김성구 씨도 그 불덩어리를 목격했었죠. 불덩어리는 배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성구 씨가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배에다 불을 켜놓고 내렸으니까 왜 그러는데? 배에 파란 불이 켜져 있는데요. 불을 켜놨을 리가 없지. 김성도 씨가 보니 배에는 지름 1m가량의 파란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덩어리는 반딧불처럼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었답니다. 함께 있던 해녀들은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성도 씨는 울릉도에서 전해오는 귀신을 쫓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가지에 밥과 반찬을 담아 혼불이 있는 쪽으로 쏟으며 이거나 먹고 얼른 사라져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식칼을 집어던졌는데 칼끝이 집 쪽으로 향하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바깥쪽을 향하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혼불은 2시간 이상 배 위에 머물다 사라졌고 혼불이 떠나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독도 귀신 이야기는 독도 용수비대가 주둔할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순칠 대장의 수기에 따르면 당시 독도 용수비대 대원 중 통신을 맡았던 허학도 대원이 사망한 후 귀신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허학도가 죽은 뒤에 어느 날 발전실에 허학도가 나타났고 5명의 대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하자진 대원은 홍 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장님, 허학도가 발전실 입구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제 옷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홍 대장은 부관과 이상구, 김수봉, 김재두 대원을 급히 보내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소 담이 큰 대원들만 골라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와 대장님, 하자진의 말이 맞습니다. 허학도가 옷을 가져다 달라고 애원하더군요. 홍 대장은 권총을 차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허학도, 나와서 대장에게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홍 대장은 대원들에게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서 발전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지만 대원들은 다시 돌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대장님, 허학도가 하는 말이 대장이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지들이 잊지 말고 울릉도 보급창고에 있는 옷을 가져다 달라고 애원합니다. 독도의 귀신 소동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외딴섬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헛것을 본 걸까요?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귀신 이야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독도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귀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8번째 이야기, 버스 정류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이 일은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이 늦게 끝나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저 말고도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날씨도 춥고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정류장 끝쪽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여자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외면하고 핸드폰만 보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저를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더 집중해서 보는 척하며 그 여자를 피하려 했지만 여자는 계속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바로 옆에 서더군요. 그리고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혹시 저랑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기이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대답을 듣고도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정류장 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그때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창문 너머로 그 여자를 다시 보니 여자는 여전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여자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그 여자가 왜 저를 따라가자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정류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괜히 긴장하곤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이상한 경험. 이 일은 몇 년 전, 저희 가족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였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차할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차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선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조심스럽게 옆차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순간 또다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 느낌은 너무 강렬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그 주차장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주차장에 갈 때마다 괜히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군요. 그때의 그 시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0번째 이야기, 기숙사에서의 기묘한 사건.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에 한밤중에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기숙사 방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해서 빨리 자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기숙사 복도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제 방 앞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결국 일어나서 문 밖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곧바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발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복도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밤에 그 발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복도에서 나는 정체 모를 발소리. 아직도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친구의 이상한 행동. 이 이야기는 저의 친한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친구와 저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고 연락도 뜸해지더니 가끔씩 만나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중에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내가 자꾸 뭔가를 본다. 분명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내 주변을 맴돌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친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친구는 가끔씩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지만 어떤 사람인지 왜 자꾸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 말할 뿐이었죠. 결국 친구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친구의 부모님도 사정을 알고 그 친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도 딱히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친구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친구는 사라지고 늘 불안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되어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저는 친구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가끔씩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사람이 정말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12번째 이야기, 오래된 사진 속의 미스터리. 이 이야기는 저희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은 할머니가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부모님, 형제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원래는 없었어야 할 낯선 사람이 한 명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사진관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 겹쳐 찍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고 그 후로 할머니는 그 사진 속 낯선 사람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사진 속 할머니 가족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은 희미하게 보일 뿐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존재는 사진 속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그 사진 속에 미스터리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여전히 할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가끔씩 그 낯선 사람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지곤 하신다고 합니다.